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끌고 갈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에 관료 출신인 이재갑 전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노조 출신 현역 여성 의원인 김영주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갑 내정자. 어떤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갑 내정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부 고위 관료를 지냈죠. 그런 만큼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또 탄력근무제 확대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있어서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죠. 자세한 내용 세명대 이상희 교수, 고려대 김성희 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개각이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부총리급인 교육부 장관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가 내정될 것이냐.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이재갑 관료 출신입니다.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시는지 일단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적절한가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단어인데요. 네. 청와대 즉 대통령의 인사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정해진 법칙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무적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인사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인사적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벼이삭도 밀밭에 들어가면 잡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있는데 흔히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사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자체는 일면 어떤 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관료를 지냈기 때문에 과연 현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철학적 관념점이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봅니다. 단적으로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인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냐 이 점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국 전환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기와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인사를 할 때 항상 지금 시기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고려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시기냐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이 되는 상황이고 각종 중요한 정책이 뭔가 비판의 여론에 문매를 맞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로드맵에 따라서 뭔가 다른 전환이 필요한 개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맞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흔히 인사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재갑이라는 사람을 임명해서 어떤 메시지 줄 수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깜짝 인사, 발탁 인사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포커스를 못 받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통계청장 인사 파문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전 정부의 인사의 정치적 철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발탁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고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정책적 전환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은 여기 인사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일련의 인사적 행위를 본다 그러면은 즉 인사가 메시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고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유턴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개인의 역량하고 무관하게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를 이제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료 출신은 상대적으로 학자나 정치인 출신보다는 집행력, 부처장악력, 뭐 업무 파악력, 업무 파악력이 단기에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방향보다는 속도에 초점을, 집행력에 초점을 두는 측면이다. 효과적으로 집행이 잘 안 됐다라고 평가해서 이렇게 효과적인 집행에 초점을 둔 인사가 아니냐. 그런 반면 이제 부족한 점이라는 것은 개혁성이나 가치 지향성 같은 방향의 문제죠. 그래서 방향의 문제가는 청와대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에서 그 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약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인데요. 이 진단이 과연 맞느냐의 문제가 논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뭐 방향에 대해서는 양 측면에서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개혁적이어야 된다. 좀 더 이제까지 방향이 좀 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 측면이 있는데요. 어디에 중심을 잡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좀 오리무중의 인사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향 논란을 이겨낼 만큼
관료 출신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이재갑 내정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시절 고용부 이제 고위 관료를 역임을 했단 말이죠. 그런 만큼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인사를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갑 내정자를 선택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중요한 이야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적인 인사 흐름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그다음에 민주노총의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왜 선택했겠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사 맥락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뭐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제가 뭐 인사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네네. 이렇습니다. 집권 1년 차에서 2년 차의 인사는 구성 자체가 첫 번째가 캠프 출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정치인 출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정통관리 출신 이런 식으로 비중이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 네. 집권 2년 차에서 3년 차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캠프 출신, 그다음 정통관리 출신, 그다음 세 번째로 정치인 출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집권 4년 차에서 5년 차 가게 되면 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지죠. 뭐냐 그러면 캠프 출신이 뒤로 빠지고 정치 출신이 앞에 오고 네. 그다음에 정통 관리 출신이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패턴이 집권 4년 차에서 5년 차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이런 거죠. 네. 즉 정치인과 관료 출신들이 앞에 섰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인사물의 흐름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실적 위주 뭔가 성과를 내야 될 어떤 조급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정 로드맵이 3단계 아니겠습니까? 계획적 단계, 도약적 단계, 안정적 단계 이 3단계인데 지금이 뭐냐 그러면 도약적 단계거든요. 이 도약적 단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적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 출신이나 캠프 출신들이 실적을 내지를 못하고 여기에 기능적으로 아주 탁월한 정통 관료들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이 실적이 올리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노총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갑 후보자의 입장을 봤을 때는 면면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활동을 했었고 고위 관료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뭐 노동권의 기득권 타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점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선택을 했겠느냐 네. 이겁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평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보는 겁니다. 평지에서 보게 되면 편중된 시각이 있겠죠. 그러나 산에서 보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책 측면에서 지금 고용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들을 어떻게 여기 고용 시장으로 정말 고인물이 되지 않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재갑 후보자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능적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음악적 용어로 삼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인창고 출신들이 일자리 관련돼서 다 삼박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윤종건 경제수석, 네. 그다음에 그 일자리 수석하고 있는 그분 그 한 분, 제가 이름을 정태호 일자리 수석, 네. 그다음에 윤종근 경제수석, 그다음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 부분들이 삼박자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이 호흡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뭔가 박자를 맞을 수 있는 팀워크를 중시한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 예. 제가 알기로는 이재갑 후보자죠. 지금 현재 이제 후보자는 사실 노동 정책 쪽보다는 고용 쪽에 더 예. 커리어의 상당수를 가지고 있어서 고용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우리 일자리 참사라고 하는 뭐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정책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실패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방향성에까지 수정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은 잘 안 들고요. 네. 왜냐하면 관료 출신들은 이제 방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물론 세부적인 정책 집행을 가지고 방향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듯이 네.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제까지 정해진 방향에 근본적인 수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집행해서 정책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 이런 데 방점을 둔 인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정권 바뀐다면 바뀌는 대로 또 네. 맞춰서 일을 해야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관료들의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비아냥만이 아니라 뭐 이해될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 있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결정적인 사안이라면 창조 컨설팅을 통한 노사관계 개입 문제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공작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고용 분야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노사관계 영향을 개입한 정황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시윤 해고, 조선과저 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단시간 노동자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려고 했던 정책 입안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될 거고 청문회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소신이라는 것을 지키기는 어려운 그런 관료의 성격상 이걸 고용 정책의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방점을 뒀는데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돼야 될 사안이고요. 고용 정책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집행의 전문성이 실제로 발휘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이라든지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또 일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근거는 일단 과거 이재갑 내정자의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뭐 행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적하신 대로 정책 전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미 페이드인이 되고 있다. 저는 서서히 지금 정책적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로서는 물론 뭐 이재갑 내정자의 발언도 뭐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련의 인사적 행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 전환을 해온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017년 10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 관계의 공생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집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이 굉장히 파장을 많이 일으켰는데 왜냐 그러면은 뭔가 친노동과는 결이 다른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적 전환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청와대에 내부 인사 개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윤종원 경제수석이 들어왔고 일자리 수석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인창고 출신들이 세 사람이 다가 이런 부분들의 소위 트라이앵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인창고의 선배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재갑 후보자예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고교 선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좌우하리라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재갑 내정자의 말이 상당히 힘이 실릴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2012년과 2015년에 발표된 방금 말씀하신 그 이재갑 후보자의 발언 내용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은 뭔가 노동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전통적인 노동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노동시장의 다이내믹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걸 해석하자 그러면 다이내믹하다라고 표현하는 즉 노동 수요의 다이내믹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해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쪽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러한 논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뭐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당시에도 노동의 유연성, 노동계의 기득권 타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 부분이 있고 노무현 정부 때도 2005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때도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보고서 작성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냐 그러면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시장의 탄력성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보고서에 가담이 됐고 합류를 했다라는 그런 점 이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책적 전환을 염두에 둔 인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정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노동 현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뭐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최우선 과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관료 출신이고요.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짚자면 역시 고용 일자리 문제,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맞물려 있고요. 뭔가
이재갑 후보자가 뭐 장관에 이제 정식 취임을 하게 된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근거들입니다. 예. 노동정책에서 이제 유연성이냐 안정성, 개혁성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 흐름하고 정권 성격하고 좀 엇갈렸습니다. 네. 참여정부 때는 유연성을 주창하는 신자유주의가 극성기였고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유연성이라는 것을 더 이상 일변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흐름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시대에 좀 네. 뒤처졌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연성과 안정성은 조화를 이뤄야 된다. IMF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이재갑 후보자도 상황이 판단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노동부도 예전부터 유연성과 안정성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의 측면을 어떻게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느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보조를 맞춰서 좀 더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의 전환은 이미 노동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가 시대를 되돌릴 만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이 약간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에 집착한다든지 단기 성과에 집착하든지 하게 되면 어떤 기존에 설계한 방향을 개혁적인 방향의 설계를 후퇴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올해 1년을 넘어서 오랫동안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1년 안에 방향성에 대한 중대한 수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이번 인사청문회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정통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갑 후보자를 내정을 했을 때는 네. 그러한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포함이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을 아우러서 정통 관료를 지내왔기 때문에 그 친분 관계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검증을 해왔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 청문회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좀 더 거시적인 문제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야당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정책이 잘못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대상자가 중요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일자리 창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계의 사령탑으로 이재갑 후보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재갑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노동의 유연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노동기득권의 타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철학적 의미로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정책적 수정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책적인 변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것이고 네.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성장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일종의 수혈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즉 크게 보면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공약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새로운 후보자 이재갑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성희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